예, 방금 소개받은 이봉입니다. 사실 이게 최은열 의원님과 최희배 의원님이 주재하는 토론회, 근데 또 어떤 재벌 이슈랑 엮여 있기 때문에 두 이 의원님들의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비춰보게 되면 이번 대한항공 판결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을지 미루어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토론회를 어찌 보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연구자 중심, 그것도 주로 이제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마련해 주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비록 이제 저희가 뭐 저 사회자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보니까 앉아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그를 통한 부의 편법 승계 등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23조의 2이고, 그러한 입법은 충분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있는 네 사람 모두 다 전혀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뭐 여기 있지 않은 다른 저희 법학계 의견도 정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이제 이완 교수님께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발제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 이 자료집에 있는 글에서는 다 알 수 없었던 이완 교수님의 생각을 더 좀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토론문이 너무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좀 건조하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논의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이 토론문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아까 이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좀 몇 개를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토론문에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사익 편취 자체가 일감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래는 회사가 얻어야 될 이익을 겨우 이제 재벌 총수 일가가 정말 사이익이죠. 개인적인 이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 상법상의 어떤 손해배상 등의 책임, 그다음에 형법상 뭐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어서 형사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일정 경우에는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세 대상이 돼서, 다시 말하면 상법, 형법, 그다음에 세법,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까지 사실 요즘 전방위적으로 이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가 현재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몇 가지 상법, 이를테면 형법, 그다음에 세법, 공정거래법, 이 법률들마다 하지만 분명히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법률이죠. 만약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개 법률을 규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각각의 어떤 규제 목적 이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법률이 어떤 병립하는 것이고, 공정거래법은 어쨌든 그게 23조의 2라는 새로운 기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다른, 부당지원과는 다른 조문을 만들어내고 타이틀도 바꾸고 앞에 다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23조의 2의 사익 편취 규정이 일단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거래법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공정 거래 행위와 함께 같은 챕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고, 그것은 23조의 2를 해석할 때도 우리가 완전히 그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향후에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가 아마 이제 촉발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아까 이완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해봤습니다. 자,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사이버스카이 등의 그 당시에는 자식들이 그러니까 3세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3세들이 지분을 100% 갖는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이익을 편취했다. 회사가 가져야 될 이익을 주주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총수일가가 편취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처럼 어떤 이것이 부당하지 않다. 내지는 뭐 이 규모가 상당하지 않다.
정상 가격 산정 기준도 이거는 뭐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이유로 이거를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 결국 이완 교수님의 어떤 아마 초반의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그게 과연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재벌에게 어떠한 시그널을 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태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정말 그때는 우리 재벌 그다음에 재벌의 일가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 그런 거 해도 돼라고 하는 걸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사실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제 제가 그 부분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는 이제 그러한 우려는 또 다른 방향에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도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그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재벌 일가에게 주는 시그널뿐만 아니라 공정위에게 주는 시그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놓고 보면 그 말씀 뭐냐면 결국 이제 최종적인 요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할 일이지만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듯이 자 정상 가격 내지 정상적인 조건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제시를 못했어. 그 다음에 공정위가 주장한 그래서 공정위 얘기대로 다 인정을 해도 결국 총수 일가에게 돌아간 이익이 160만 원, 360만 원밖에 안 돼.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한 건데 법원은. 근데 만약에 공정위의 이야기대로 그것도 다 금지하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그널이 예상되느냐, 우려되느냐 하면요. 정상 가격 내지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이라는 건 아까 이완 교수님 말씀하신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분야의 사람 다 알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야 정상 가격 내지는 정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관여하지 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공정위가 정상적인 조건 내지 정상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거의 웬만한 계열사 간 거래가 거래에 따른 적어도 이제 물론 이제 30% 이상 지분 현재 필요한 그런 거 빼고 말이죠. 일단 총수 일가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이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200만 원의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닌 거죠. 정상 가격이라는 게 지금 모든 분이 다 공유했어요.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딱 떨어지는 어떤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공정위가 우리가 볼 땐 정상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야. 그게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과 아주 미미한 차이가 나서 실제로 지속되는 이익이 정말 몇백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규제 못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여기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어떤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완 교수님은 공정위에 또 이제 계셨고 그 애정도 이제 물론 저희 못지않게 저희보다 훨씬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완 교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공정위를 그 이후에 공정위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공정위가 과연 5년, 10년의 정권 교체 주기와 무관하게 적어도 지난 10년간 재벌 규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저는 아주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23조 2와 관련된 입법이 2013년에 이루어지고 벌써 그 법이 만들어질 즈음부터 지금 뭐 주요심이나 저나 이런 이거 충분히 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다퉈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이미 다 나왔었어요. 정상가격 산정 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뒤에 공정위가 무엇을 했냐는 거죠. 정말 이거 사익 편취를 뭔가 규제해야 되겠는데 뭔가 이게 나중에 사건이 생겨도 법원 가게 되면 뭔가 상당히 다른 지금 서울고법 같은 판결이 예견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그 당시에도 학계에서는 수적으로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공정위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얼마큼 철저하게 했으며 당장 이 대한항공 사건에서 정상 가격 산정과 실제 그 전후의 맥락
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게 나왔는지 그 맥락을 얼마나 충분히 설명했으며 그 이후에 그 이전된 이익이 이른바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른바 이들의 어떤 부의 세습 내지는 경영권의 승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서에 어디 무슨 말이 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의결서에 얘기를 하지 않고 이익이 상당하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그냥 언더커버로 그게 전체적인 맥락, 흐름, 경향성을 말씀하셨는데 행정 규제를 하는 기관이 경향 추세를 가지고 규제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5년마다 10년마다 바뀔 수 있어요. 스탠스가. 근데 법원조차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공정위가 어느 시기에 내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익편취를 비롯한 재벌 규제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법원도 거기에 부응해서 전향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게 보고 갔을 때는 공정위가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걸 저희는 인정하고 이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그 틀 속에서 그 기본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법원은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입법 취지를 몰랐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때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그것은 재벌 쪽이든 그다음에 공정위 쪽이든 양쪽에 시그널을 주게 돼 있고 법원의 역할은 입법 취지에 맞게 사익편취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고 공정위의 재량 통제를 적절히 하는 것 또한 상권분립의 원칙상 법치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 또한 법원은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뭐랄까요 경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부당성의 요체로 우리 법원 판결처럼 내지는 그다음에 이황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으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입증하기도 어렵다 등등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공정위가 지난 한 20여 년간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처럼 해왔던 재벌 시책들이 뭐 어떤 거는 공도 있고 어떤 건 과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뭐 공은 공대로 놔두고 제가 보는 점에서 뭔가 이거는 아니다 싶었던 부분은 적어도 이 사익편취 등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게 주로 3세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그룹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근데 사실 지난 한 20여 년간 20년 좀 넘죠. 그 공정위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적어도 경제를 집중해서 소유 집중 내지 승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뒤집을 수 없는 지배구조의 공고화를 가져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지주회사가 있고 지주회사는 대체로 자본금이 적고 따라서 이제는 지주회사의 지분만 넘기면 그룹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진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 체제로 이미 전환이 됐고 저희가 뭐 조현아 땅콩향 사건 가지고 총수 일가를 엄청 비난했습니다만 저희가 죽었다 깨나도 조 회장 일가의 지배권을 앞으로 4세, 5세까지 제가 볼 때는 절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승계 구도가 끝났다는 거죠. 지주회사 체제로. 네. 그냥 한진 지분만 잘 넘어가면 끝나는데 그 넘어가는 데는 예전같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전만큼. 물론 그래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익편취의 유의는 존재하고 우리 법 23조의 2의 규제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진정으로 문제 삼는 게 뭐냐. 정말 부의 승계를 문제 삼는 거냐. 그룹의 승계를 문제 삼는 거냐고 하게 되면 그 이슈는 SK, LG, 그다음에 한진 등등 지주회사로 가는 회사들은 이미 승계 이슈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지금 뭐 삼성하고 현대차 정도가 남았지만 거기도 지금 이제 지주회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롯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되는 점은 장점이지만 그게 결국 총수 일가의 승계는 이제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내고 해도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라는 점.
그 점을 저희가 같이 염두에 두고 이 사익 편취의 어떤 규제 목적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완 교수님 저의 발제물 보면 두 번째 페이지인데 사실 공정위의 입장과 법원의 어떤 입장 지금 뭐 이제 고법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영 논리로 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저희 네 분들 이야기를 봐도. 근데 그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3조의 이 각호의 일에서 얘기하는 유형들 열거된 행위가 과연 어느 정도 이완 교수님 표현대로 위법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있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 또 그리고 이를테면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거래하는 경우에도 실제 우리 법이 규제하는 건 이익 편취 내지 이익의 귀속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상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아까 이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4개가 있는데 각각의 행위에서 편취한 이익을 누적적으로 봐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금액은 적고 이완 교수님은 그 정도 금액이면 흐름상, 추세상, 경향에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경제 집중을 얘기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라고 이제 보신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이 교수님과 제가 차이가 있을까를 보니까 이건 저희 이제 아까 이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든 생각이에요. 여기서 공정위가 입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편취한 사익의 규모가 100만 원이면 어떻고 10만 원이면 어떠냐. 경향성이 나타나면 중요하지. 추세가 나타나는데 집중의 추세가. 그 전후의 맥락을 전체 보면. 근데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 교수님은 일단 그 사익 편취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일종의 절도랑 비슷하게 보시는 건 혹시 아닌가. 예를 들어서 누가 다른 사람의 돈을 10원만 훔쳐도 그건 절도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절도는 이미 발생한 겁니다. 근데 사익 편취의 경우에 그래서 아까 김은정 박사께서도 사익 편취성이 있으면 부당성 따로 안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사익 편취성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사익 편취성이라는 것 자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절도와는 다르게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절도는 이를테면 누가 누구 돈을 얼마나 훔쳤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도둑을 잡아보면 10만 원 훔쳤는지 5만 원 훔쳤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3조 2의 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적어도 현행 법상으로는 정상 가격을 알아야 실제 어느 정도의 이익이 가는지를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일반 절도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금액이 나오지만 이건 금액이 잘 명확하게 잘 안 나오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자체가 바로 우리 부당성, 특히나 이제 적어도 입법 취지에서 말하는 경제적 집중의 유지 심화라고 하는 관점, 적어도 경제적 집중의 우려가 전혀 없거나 지극히 미미하지는 않다라는 정도를 보여주려면 그 금액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가치 평가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절도의 경우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얼마를 훔쳐도 다 절도가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기소유예를 해줄 거냐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남을 뿐이지 이미 그것은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23조 2의 사익편취의 경우에는 성격이 다르다 두 가지 면에서 딱 떨어지는 금액도 아니고 산정 작업이 들어가고 산정 작업 자체도 자칫하면 상당히 자기적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미미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그 경제 집중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공정위의 재량에 대한 적정한 통지 수단이 된다는 거죠. 정상가격과 결부돼서. 그래서 적어도 정상가격 부분이 약간 애매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정상가격을 잡더라도 이 규모가 이 정도는 나와야 공정위의 재량에 의해서 완전히 사익편취가 성립했다가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일감 몰아주기가 저희 오늘 원래 토론회 제목입니다. 근데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현재 23조 1항 7호에 있는 과거의 부당 지원 행위로도 규제할 수 있고 일감 몰아주기라는 행태 자체는 23조 2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해요. 근데 일감 몰아주기하고 사익 편취를 결부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쟁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규제의 어떤 취지, 입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게 제가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뭐 굳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봤지만 이걸 이제 일감 몰아주기의 관점에서 보고 아까 최원일 의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결국은 뭐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침해 그다음에 뭐 일자리 어떻게 보면 뭐 일단 감소 등등 이런 또 다른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총수 일가가 돈을 빼먹는 게 아니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뭔가 그 어떤 그 분야의 그 업종의 생태계를 깨뜨리고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등등 하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일감 몰아주기 자체를 일정 요건 하에서 금지하려고 했다면 그게 입법 취지였다면 그죠? 정말 일감 몰아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싶었다면 법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정상적인 거래 조건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이라는 표현은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쓰는 순간 아까 이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법원에 의해서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규모라는 거, 사익의 규모는 지금 이 사건처럼 되게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그런 허들에 걸려서 23조 2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왕 교수님 발제문, 여기 이 자료집의 27페이지에 결론을 보시게 되면 그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요 문제된 4개 행위를 통하여 동일인 자녀 3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고 이들은 이후 이를 바탕으로 대한항공과 그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식을 상당수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저희가 입법적인 개선 논할 때. 그건 뭐냐 하면 정상적인 조건으로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하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정상적인 조건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회사가 커지니까 나중에 그것을 되파는 과정에서 결국 막대한 차익을 누리고 그것을 결국은 지분 매입, 이른바 지주회사의 지분 매입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지분만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 한진칼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3세 승계는 그냥 끝납니다. 그 종잣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하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이버스카이에게 일정 규모의 물량을 몰아주고 그래서 일감이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일감이 생겨서 거기서 일정한 이익을 남기고 회사가 유지 내진 성장돼서 나중에 그 지분을 팔았을 때 정말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정도라면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 맞게 규제가 들어갔어야 된다. 근데 적어도 23조 1항의 문헌은 그런 취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하게 하고 실제로 거래 규모가 아니라 그 결과 그래서 얼마의 이익을 얻었어 총수 일가가 그걸 계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틀 속에서는 법원은 지금 이왕 교수님이 결론을 썼던 이러한 맥락이죠. 전체적인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23조 1항을 해석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량 몰아주기의 그런 어떤 맥락에 맞게 해석하기는 정말 물리적 해석, 문헌에 기초한 해석의 범위를 아마 넘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초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재검토와 더불어서 정말 물량 몰아주기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면 지금의 23조의 2는 그 취지에 적절히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일단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